북한 식당에서 하룻밤 사이 여종업원 12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침이 되자 식당 문은 잠겨 있었고 그녀들이 머물던 기숙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CCTV에는 새벽 3시 검은 승합차 2대에 나눠 타는 그녀들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12명 중 한 명이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우리를 납치 피해자라 불렀고 한국 정부는 우리를 자유의지로 넘어온 탈북자라 발표했습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날 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실제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저는 평양 출신의 22살 종업원이었고 3년간 중국 식당에서 일하며 조국을 위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자랑스러운 일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꽃제비 채널은 이렇게 감춰진 이야기들을 세상에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진실을 여러분께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날 밤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양 모란봉구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무역회사 간부였고 어머니는 경공업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성부는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예술학원에 들어가 성악과 무용을 배웠습니다. 당에서는 이런 학생들을 외화벌이 전사로 키웁니다. 19살이 되던 해, 저는 중국 파견 대상자로 선발되었습니다. 3년 계약이었습니다. 닝보의 평양관 식당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손님을 접대하는 일이었습니다. 월급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모든 수입은 당에 귀속되고 가족에게는 매달 쌀과 기름이 배급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습니다. 식당에는 지배인 1명과 여자 종업원 12명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식당 건물 3층 기숙사에서 4명씩 한 방을 썼습니다. 외출은 철저히 통제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조별로 시장에 가는 것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지배인이나 당 책임자가 동행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9시는 생활총화 시간이었습니다. 서로를 비판하고 자아 비판하는 시간입니다. 김설의 동무는 손님에게 웃음이 부족했습니다. 박경희 동무는 남조선 드라마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소한 것도 보고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감시했고 누가 보위부 협조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신뢰는 사치였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며 저는 변했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각성은 아주 작은 순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중국인 손님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였습니다. 네온사인이 번쩍이고 젊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감시받지 않고 그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기가 남조선이에요? 제가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손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이야. 너희 나이 또래 애들 엄청 많아. 다들 자유롭게 살지. 그 순간 제 가슴에 뭔가가 꽂혔습니다. 자유. 저는 그 단어의 진짜 의미를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또 다른 순간도 있었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 라디오에서 한국 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중국 주방장이 몰래 틀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 노래는 너무 아름다웠고 가사는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넌 할 수 있어, 날아올라.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나는 왜 내 돈을 받지 못하지? 나는 왜 혼자 길을 걸을 수 없지? 동료들도 비슷했습니다. 박경희는 어느 날 제게 속삭였습니다. 언니, 여기서 일하는 중국 여자애들 봤어? 걔네는 월급 받고 휴대폰 있고 남자친구도 만나. 우린 뭐야? 김설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내가 여기서 돈 번다고 자랑스러워 하시는데 난 한 푼도 못 만져봤어. 이게 맞는 거야? 우리는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각성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각성은 고통이었습니다. 알아버린 이상 모르는 척할 수 없었습니다. 2016년 3월 식당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유엔 제재로 북한 식당들이 타격을 받고 있었고 손님이 줄었습니다. 지배인 리철성 동무는 초조해했고 우리를 더욱 강하게 통제했습니다. 외출은 완전히 금지되었고 생활총화는 일주일에 2번으로 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박경희가 제 침대 옆에 다가왔습니다. 언니, 나 나가고 싶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조용히 해. 저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누가 듣고 있을지 몰랐습니다. 진짜야. 나 여기서 더는 못 있겠어. 한국 가고 싶어. 한국. 그 금지된 단어를 그녀는 입 밖으로 냈습니다. 저는 그녀의 입을 막았습니다. 미쳤어? 그런 말하면 안 돼. 하지만 제 마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다른 동료들과 비밀 회동을 가졌습니다. 화장실에서, 옥상에서, 새벽 설거지 시간에 우리는 속삭였습니다. 12명 중 9명이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나머지 3명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보이부 협조자는 아닐까? 우리를 시험하는 건 아닐까? 우리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가장 나이 많은 최순희 언니가 말했습니다. 이대로 평양으로 돌아가면 우린 끝이에요. 이미 우리 마음은 오염됐어요. 당은 다 알아요. 맞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위험한 생각을 품었고 언젠가는 발각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움직여야 했습니다. 결심은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탈출 준비는 극도로 조심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배인 리철성이었습니다. 그는 당원이었고 보위부와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최순희 언니가 그를 설득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도 우리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나도 지쳤다. 이 시스템에, 이 감시에, 이 거짓말에. 리철성은 술에 취한 척하며 고백했습니다. 너희를 데리고 나가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12명 모두 함께 가야 한다. 한 명이라도 남으면 그 사람이 신고할 수 있다. 우리는 나머지 3명을 설득했습니다. 결국 12명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아니,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겨지는 것은 곧 죽음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리철성은 한국 대사관과 비밀리에 접촉했습니다. 중국의 한국 브로커를 통해서였습니다. 날짜는 4월 6일 새벽으로 정해졌습니다. 손님이 없는 날, 경비가 약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돈을 모았습니다. 몰래 손님들에게 받은 팁, 몰래 판 물건들. 총 3만 위안이 모였습니다. 브로커에게 줄 돈이었습니다. 4월 5일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식당 영업을 마치고 우리는 평소처럼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박경희는 그릇을 깨뜨렸고 김설이는 화장실에서 구토를 했습니다. 진정해. 내일이면 우리는 자유야. 최순희 언니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자정 무렵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중국 공안이 식당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누군가 신고한 걸까? 우리는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공안은 그냥 순찰이었고 10분 후 사라졌습니다. 새벽 2시 30분. 리철성이 속삭였습니다. 준비됐나? 지금 간다. 새벽 2시 50분, 우리는 식당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검은 승합차 2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운전석에 앉아 손짓했습니다. 빨리, 빨리. 12명이 나눠 탔습니다. 저는 2번째 차에 올랐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박경희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목적지는 3시간 거리의 한국 영사관이 있는 상하이였습니다. 새벽 6시 전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북한 측에서 실종 신고를 하고 중국 공안이 움직일 것이었습니다. 새벽 4시쯤 첫 번째 검문소가 나타났습니다. 브로커는 침착했습니다. 그는 가짜 여행사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관광객들이에요. 상하이 가는 길입니다. 공안이 차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만약 들킨다면? 만약 북한 대사관으로 넘겨진다면? 가세요. 공안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2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앞차가 갑자기 멈춰선 것입니다. 무슨 일일까?
브로커가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북한 대사관에서 이미 공문을 보냈어. 중국 공안이 우릴 찾고 있어. 패닉이 왔습니다. 김설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죽는 거야? 잡히는 거야? 리철성이 소리쳤습니다. 닥쳐. 아직 안 끝났어. 달려. 차들은 과속으로 달렸습니다. 새벽 6시 10분, 우리는 상하이 한국영사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은 아직 닫혀 있었지만 안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차에서 뛰어내렸고 영사관 정문을 두드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우리 북한에서 왔어요. 도와주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 영사관 직원이 우리를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안전합니다. 이제 괜찮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무너졌습니다. 12명 모두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3년간, 아니 평생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박경희는 제 어깨에 기대어 흐느꼈습니다. 언니, 우리 해냈어. 우리 살았어. 리철성은 벽에 기댄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는지 지금도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가도 젖어 있었습니다. 영사관 측은 우리에게 물과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빵과 우유였습니다. 저는 그 빵을 한 입 베어 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자유의 맛인가? 다음 일주일은 조사와 대기의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우리를 보호했고 중국 당국과 협상했습니다. 북한 측은 우리를 납치 피해자라 주장했지만 우리는 명확히 밝혔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자유의지로 왔습니다. 4월 15일, 우리는 비밀리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시간은 2시간이었지만 그 2시간은 마치 다른 세계로 가는 시간 여행 같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들 하나하나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공항에서 한국 정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2025년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탈북 후 저는 하나원에서 3개월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 법, 경제, 문화를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신호등도 지하철도 편의점도.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것은 휴대폰이었습니다. 제 손 안에 세상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한 카페에서 일합니다. 매달 월급을 받고 제 통장에 돈이 쌓입니다. 그 돈으로 제가 원하는 옷을 사고 영화를 보고 친구들과 밥을 먹습니다. 아무도 제게 어디 가냐고 묻지 않습니다.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습니다. 12명 중 대부분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박경희는 대학에 진학했고 김설이는 결혼했습니다. 최순희 언니는 탈북자 지원 단체에서 일하며 후배들을 돕고 있습니다. 리철성은 무역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꿉니다.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제 부모님은 제가 탈북한 후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고 들었습니다. 그 죄책감은 평생 제 가슴을 짓누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탈북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제가 원하는 인생을요. 가끔 중국 닝보의 그 식당을 생각합니다. 지금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시작된 우리의 용기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쟁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꽃제비 채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